요즘에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짱북송이라고 하던데 짱북송. 요즘에 뭐 이렇게 중국 관련된 시위 집회 같은 게 종종 열립니다. 중국 그 대사관이 가까운 뭐 명동 근처에서 이런 시위가 자주 열리곤 하는데 여당이 이른바 반중 시위를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중 시위를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가게 되는 실형으로 가게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 저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표현이 좀 거치긴 한데 법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짱깨, 붓개,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 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땡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남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제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아예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자체가 이거는 법안 for 중국이다라고 박혀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또 한 장 더 보여주시면 그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이게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욕도 있습니다. 모욕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을 아예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저기에 가장 처벌받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나온 분들이 에이펙 이번에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모형을 세워놓고 막 화형식하고 막 그랬어요. 경주에서. 그런 분들이 아마 처벌 대상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게 지금 현재의 법리에 굉장히 배척되는 게 집단 모욕죄와 집단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대규 변호사는 맨날 놀고 먹고 일은 안 해 라고 하면 이건 저를 특정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 변호사들은 맨날 놀고 먹고 일은 안 해. 그럼 변호사 협회에 가입한 변호사가 지금 한 2만 5천 명 되기 때문에 특정이 안 돼서 집단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게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아나운서 뭐 등등 발언 때문에 그렇죠. 재판까지 갔어요. 재판까지 갔는데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게 형법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나운서 협회에서 저도 전국에 그렇게 아나운서 분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아나운서 협회에 가입돼 있는 뭐 지방 방송 뭐 다 끌어모으니까 한 몇천 명 되시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아는 아나운서는 몇 명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한 양상이고 이 법리가 만약에 집단 명예훼손죄, 집단 모욕죄가 통과된다. 이거 집단이 들어있습니다. 헌법 21조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법리 속에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도 비판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그렇게 말하면 다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 명예훼손죄와 집단적 모욕죄는 처벌받지 못하도록 헌법 21조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도록 굉장히 우리나라의 헌정사상 역사상 보호를 해왔는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깨겠다. 그 양부남 이 발의한 이분은 고검장 출신이에요. 이 법조인이시고 이분이 그분 아닙니까? 강원랜드 사건 했을 때 그 북부지검에서 수사단장 하셨던 분이잖아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법을 좀 아신다는 분이 이러한 법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냈을까요? 뭐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또 여당 아니겠습니까? 원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분도 나름 뭐 진영에 대한 어필, 뭔가 존재감 과시, 일단 좀 그런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뭔가를 A를 의도하고 했지만 결국 B가 피해를 보고 뭔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격한 시위나 이런 거는 오히려 민주당 좌파 진영에 있는 분들이 반미 시위를 더 격하게 하고 더 많이 해요. 저는 이런 법안을 만약에 민주당이 또 강행 처리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표현의 자유를 막아 선다면 오히려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더 먼저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해요. 이거를 하기 전에 양부담 의원이 이러한 발의를 하기 전에 중국에서는 한국인을 어떻게 부르냐 빵즈라고 부르거든요. 빵즈. 빵즈라고 되게 좀 안 좋은 표현이에요. 오늘 노딱 붙겠다. 그래요? 키랑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고 어쨌든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안 좋게 부르는 표현인데 뭐 우리가 양키 고음 하는 것처럼 뭐 옐로우 몽키 뭐 이런 표현으로 서양인들이 동양인에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은
중국은 중국 사람이 한국인을 욕하는 걸 처벌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국제가 상호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만 너무 과도하게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법안 좀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법안에 많이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뭐 비하 같은 발언으로 인식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내용이 또 포함된 그런 노래 같은 것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명시를 하면서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 그래서 뒷장 넘겨주시면은 뭐 징역 5년 이하, 뭐 징역 1년 이하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뭐 여당 내부에서도 명예훼손죄 없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예전에 있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없애야 된다 얘기도 많이 했었죠.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3대 쇼핑 방지법 국민의힘이 추진을 하겠다 뭐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인 특히 의료, 부동산, 뭐 선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형평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수치나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이 저희가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특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중국에서 할 수 없는데 중국인들은 할 수 있는 부분 등등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했다고 보이는데 굉장히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 소지도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약간 뭔가 지지층에서 소구하기 위해서 번지수를 좀 잘못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려를 좀 표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이 법안에 대해서요 반대 의견이 뭐 9천 건이 넘어섰다. 오늘 오전 됐으니까 10,000건이 넘어섰겠네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법안 말고도 또 위헌이 결정난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법안으로 또 바꿔가지고 법사위를 통과시켰다라는 그런 상황이다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이제 반중 시위를 겨냥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5일에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에서 출신 국가, 지역, 민족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 유치원, 초중고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국 때문에 했다라고 직접 본인이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뭐 대사관 같은 데는 반경 100m인가요? 이거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못하게 돼 있는데 학교 인근에서도 200m 인근에서 못하도록 한다. 200m면은 범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지도 보면 호갱노노 같은 거 지도 보면 학교 중심으로 200m면은 어지간한 거 다 걸립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뭐 수도권은 뭐 어지간하면 다 걸린다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 주로 시위를 하는 곳에도 주변에 학교가 다 있고.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교육권, 학습권 침해 때문에 소음 때문에 금지시킨다 그러면 모든 집회 시위를 금지시켜야지. 뭐 특정 국가를 언급하면 금지시키겠다. 특정 국가의 국민들을 언급하면 금지시키겠다. 이거는 형평성과 비례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그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반미 시위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왜 중국 관련된 시위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불거지는 건지. 물론 뭐 이런 법안 낼 수는 있는데요. 왜 그때는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그 각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계좌가 공개가 되거든요. 누가 얼마 받았는지 중국인들한테 후원 많이 받았는지 한번 봐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그리고 반중 시위를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뭐 제가 자세한 내용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달에 반중 시위를 자해적 행위다라고 하면서 법무부와 경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저희가 이른바 반중 시위에 관련된 법안들, 법률들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발의되고 이런 것들 좀 설명을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이 이슈는 저희가 앞으로도 좀 종종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중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과 관련된 여론이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좀 많이 갈려지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법안 만약에 어떻게 통과가 될지 여부도 계속해서 다뤄드리고요. 중간중간 저희가 금요비데이 통해서도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정치 이슈인데요. 여권에서 그래도 쓴소리 한다고 알려진 정치 원로 있으시죠? 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계신데, 이분이 그 김어준 씨를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직접 거론을 하면서 김어준이 민주당의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원로 입에서, 그러니까 이런 정치 원로 입에서 김어준이 민주당의 상황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 같습니다. 이거 뭐 이런 상황 같아요.
네. 예전에는 상황 그러면 이해찬 네. 전 대표 얘기를 많이 아하. 했는데 이제는 뭐 그 뒤로 물러나셨으니까 예. 뭐 민주평통 부의장 됐나요? 예. 뭐 그 자리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김어준 상황이다. 근데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뭐 김어준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네. 법안 처리나 여러 쟁점 법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을 출연시켜서 뭐 이런저런 지시하고 네. 이런 거는 뭐 다 알려진 내용이에요. 큰절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전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 때 지금 정청래의 편에 서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 김어준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사이에서 앞으로 여러 이 선거 국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아하. 그래서 저는 어쨌든 권력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누군가는 뭐 가져야 되는 것이고 네. 누군가는 한 명은 물러나야 하는 것이고 네. 그 가운데서 김어준이 그렇다면 차기 권력에 언제쯤 줄을 대서 누구를 밀 것인가. 아하. 전 그 시점이 굉장히 궁금하고 예. 그 시점이 아마 민주당 내분의 정점이 될 것이고 정점이 될 것이다. 네, 그 시점에 가면 이제 민주당도 어떤 교통정리가 될 텐데 왜냐하면 김어준은요 이 본인이 어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김어준은 죽을 때까지 그 권력을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을 대리해서 권력을 행사할 사람 권력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체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다음은 누구고 예. 이거를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해서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참 성인용품 팔던 사람이 많이 컸네요. 그 김어준 제가 저랑 김어준이랑 소송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김어준이 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갖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 기소되기까지도 참 험난한 과정이었는데 저는 그 얘기하자면 또 한 2시간 걸리는데 제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판 준비 기일만 대체 몇 번이 열린 건지도 모르겠고 그거 굉장히 간단한 논리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법리고 똑같은 혐의로 좀 최강욱 같은 경우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네. 김어준 재판 진짜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대통령이랑 소송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진짜 좀 그런 기분 제가 몸으로 겪어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이 김어준과 관련된 부분들 제가 매일매일 그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 이런 데도 들어가 봐요. 네. 그 여당의 여론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친명 그러니까 개딸이라고 불리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김어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요즘 굉장히 비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김어준의 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이민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칼이 녹슬기 시작하던가 네. 칼이 좀 흠집이 나기 전에는 다른 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시기는 언제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면 그 이재명의 칼은 누구냐? 예.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큰 소리를 낸 게 뭔가 나름 이재명의 칼 역할을 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여기에 그러면 분수령은 어디냐? 지방선거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구를 앉히냐가 분수령이 될 겁니다. 네. 서울, 경기, 인천 후보자나 부산 또 전라, 전남, 광주, 뭐 충청권 예. 이러한 광역단체장들 후보자들을 앉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기초단체장들, 뭐 시청, 군청, 구청장들은 각 지역에서 공관위가 돌아가고 광역단체장들은 중앙에서 그 공관위를 하는데 예. 중앙 공관위원장을 정청래 입맛, 그러니까 김어준의 입맛으로 앉힐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실의 입김이 들어갈 것이냐 이 싸움이 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참고로 그 재판중지법도 동력을 넣은 게 김어준 아니냐라는 네. 식으로 아니냐가 아니라 맞죠. 뭐 본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로 지금 여권 내부의 기류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쯤에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슈퍼챗 좀 읽어드릴게요. 두 분 패널 소통단 취임 축하드려요. 앞으로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자주 나오셔서 야당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이동재 앵커님도 늘 화이팅. 패널 소통단이 되었군요. 미디어 특위를 새로 꾸리면서 네. 이제 패널 소통단이라고 그 내부에 만들었는데 네. 거기 이제 우리 강대기 변호사랑 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지금 대변인단도 저희 방송 출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셨는데 또 축하드립니다. 미디어 특위 예. 굉장히 핫합니다. 수요일 날 네.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당 회의를 제가 그동안 정당 생활하면서 참여했는데 네. 이렇게 그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서 네. 되게 그 투지가 강한 그 특위는 처음이었어요. 다들 굉장히
거의 전사대처럼 싸우려고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게 미디어 특이입니다. 어떻게 유급인가요? 거마비 아닙니다. 안 나옵니다. 거마비 네, 거마비 안 나오고 네, 점심은 뭐 이상희 위원장님이 점심은 사주시더라고요. 네. 네. 거마비도 안 주는 특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축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명희님께서 강훈식 비서실장님 청와대에서도 온라인 게임 하시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민생과 관세, 안보 협상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부동산, 이게 참 우리 나이 때 많이 고민하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15 대책 이후에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려고 한 건가? 그리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동탄이라든지 구리 같은 뭐 포함 안 된 지역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폭등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작 이제 그동안에 오르지 않고 있던 뭐 이른바 강북 지역, 뭐 노도강, 뭐 금관구 이렇게 불리는 지역들 있잖아요. 뭐 노원, 도봉, 강북 뭐 이렇게 불리던 지역과 또 구로, 금천, 뭐 관악 이런 지역은 오히려 거래도 제대로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그리고 잘못된 시그널을 스스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집보다 집을 택하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고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저희가 이민찬 부위원장과 간단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요. 이번 주 경기도 구리와 동탄을 포함한 화성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주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본격화되었다. 예견된 참사죠. 예견된 참사다. 네, 뭐 돈은 이 주거 안정,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거예요. 네. 자야지 사람들이 일도 하고 먹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기본적인 욕구를 아예 억눌러 버렸으니까 이 초유의 대책이었는데 일단 이 방금 앵커가 언급해주신 한국부동산원의 이 주간 이 아파트 동향 이거 지금 없어질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이거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통계주도 성장 통계주도 했잖아요. 지금 아니 이걸 아파트 값을 정확하지도 않은데 왜 매주 내냐. 지금 이런 여론이 좀 들끓고 있어서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는 아니 시장이 불안하고 매주 이 통계가 나오면 저희가 매주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 통계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제 이 결과 예견된 참사 왜냐면 서울을 묶으니까 서울과 경기 일부를 묶으니까 그 옆 지역이 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 임의적으로 경계선을 쳐놓지만 뭐 길 하나 건너면은 뭐 시가 바뀔 수도 있고 구가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는 A 지역은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잘 안 나고 대출이 안 나오면 길 하나 건너면 B 지역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죠. 당장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가족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집을 사야 되고 뭐 전세를 얻어야 되고 그런데 당장 그런데 서울은 대출이 안 나와. 그러면 대출이 나오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인 거죠. 기본적인 상식이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국부동산원 없어질 수도 있다. 있을 때 잘해야겠네요. 옛날에 오승근 씨가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리그란 말이에요. 다른 리그예요. 강남 다른 3구랑 금관구 우리 노도강을 같은 반열에서 같은 규제를 가하는 게 제가 그래서 말씀을 애초에 드렸던 게 민주당을 극렬 지지했던 2030, 40과 그런 강북, 서울 외곽 지역에서 제일 먼저 배신감을 느끼고 민심 위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게 있죠. 어떤 거요? 당초에 민주당이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LH가 주도하는 공급대책을 이미 발표를 했는데 더 디테일하게 실행한 타임테이블과 입지까지 발표하겠다고 민주당이 공언을 했어요. 공언을 했는데 아직 나오고 있지 않죠. 근데 그게 빨리 나와야지 시장이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민주당은 규제를 강하게 해서 거래를 동결시키고 눌러놓고 그 다음에 공급의 디테일한 대책을 발표한 다음에 시장 안정을
가져가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네. 공급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없어진 게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이 쏙 들어갔어요. 아하. 민주당 요즘 오세훈 시장 비판 안 하잖아요. 예. 그게 오세훈 시장을 띄운다는 개념도 있지만 예. 그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에서 부동산 이슈가 지속적으로 아하. 타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접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 민주당의 공급 대책이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가 중요한데 네. 기대가 되지가 않아요. 야. 왜냐하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예. 민주당이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거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통과시켜라. 네. 그러면 시장에 사인이 될 것이다. 음. 근데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건 전략이 아니에요. 그냥 묶어놓고 동결시키고 아무도 집사하지 말고 실수요자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네. 선거까지 모두가 버텨라. 음. 저는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반발심만 커지고 시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언제까지 얼마나 어떤 동네에 짓겠다 딱 이 플랜이 나와야 사람들이 그게 있구나라고 이게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부동산이 많이 안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요 기사를 좀 재밌게 봤어요. 아침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뉴욕 시장에 지금 맘다니라고 그 무슬림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또 진보 좌파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 민주적 사회주의자라는 거라고 본인이 자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금요 비대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무상임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가 아니라 임대료 동결 무상 교통 공약 같은 거를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30불로 인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공 임대료 동결, 그 다음에 무상 교통 같은 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여권에서 여권 인사들이 같은 하늘 아래 영광이다. 서울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맘다니 후보의 당선 소식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시민 중심의 정치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도 바뀔 수 있다. 아니 바꿔야 한다. 그래서 조국 같은 경우에도 사회권의 꽃을 피워낸 맘다니의 승리가 반갑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뉴욕을 안 가보셔서 그래요. 이분은 뉴욕 가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만다니라는 분이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 정책이나 사회주의에서 조명할 게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에서 좀 조명을 해야 되거든요. 종교. 그 무슬림이냐 기독교냐 또 뉴욕 시내에서 무슬림 행사가 있냐 이런 관점에서 조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회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정책적으로 접근하려면 뉴욕 가서 한 일주일 살다 보면 여기는 이런 도시구나. 여기는 집값이 비싼데 임금도 엄청 비싸구나. 뉴욕 가서 햄버거 한 번 둘이서 먹고 3만 원 정도 나와봐야 정신 딱 차리고. 햄버거가 왜 3만 원이야? 월급이 1,000만 원이야? 이렇게 생각. 월스트리트에서 받는 임금이 그 정도야? 그러면 햄버거 3만 원 하겠네. 택시비가 얼마 하겠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고. 제가 2주 전에 변호사 결혼식을 갔어요. 가니까 이제 민주당 성향 변호사분들하고도 한 테이블에서 먹었습니다. 먹는데 제 아는 민주당 성향 변호사 형이 저한테 대기야 우리 와이프는 돌아섰어 국민의힘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형수님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형수님 입당 원서 하나 드릴까요? 농담을 했는데 하는 말이 자기가 형수님이 자기가 집을 사려고 8년 동안 돈을 모았대요. 8년. 그래서 딱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집을 사려고 마음을 딱 먹었대요. 그래서 알아보고 거의 계약 직전이에요. 사인하기 직전에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사인할게요라고 했는데 10월 15일 대책 발표하고 갑자기 그 집 판매자가 안 판다. 그리고 나서 모든 동네가 2억에서 3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강남을 원하는 그런 분들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니 남편의 성향을 믿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그러니 하고 이제까지 투표를 했는데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이거 굉장히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를 내년 12월까지 이 규제 정책을 갖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저 왜 이럴까 이런 얘기가 들릴 텐데 내재적 접근을 해봤을 때 제가 이재명이다 빙의하고 내재적 접근을 해봤을 때 지방선거는 서울을 내주려는 게 아닌가. 서울을 내줘서 정청래 대표를 끌어내리겠다. 지금 만약에 지방선거가 완승을 하게 되면 정청래 대표한테 밀리거든요. 김어준한테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재판중지법 얘기하면서 말도 안 들으니까 그냥 어차피 오세훈 시장이 그냥 플로어링하게 잘 가고 있으니까 정청래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냥 냅두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서울에서 임대주택이 새롭게 많이 공급이 되려면
정비 사업을 해야 돼요. 예.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일정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할당을 하잖아요. 강제적으로 공동료를 올려주면서. 예. 그러니까 서울은 땅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만 지으면 또 주변 사람들의 반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셜 믹스란 걸 하고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일정 부분을 임대 물량으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과 임대주택 물량 증가가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스웨덴이 우리 복지 천국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임대해서 많이 살았어요. 네. 근데 스웨덴이 지금 임대주택에 한번 들어가려면 대기를 걸잖아요. 네. 20년을 기다려야 돼요. 20년.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왜곡되고 네. 한쪽으로 편향된 정책을 펴면 네. 결국 오히려 종국에서는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냥 맘단이 한 명 됐다고 환호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좀 제대로 보고 우리 현실에 맞는 처방을 내놔야지 뭐 맘단이가 됐다고 본인이 서울시장 될 수 있다는 이런 환상을 좀 버려야 돼요. 그 제가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맘단 얘기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10.15 대책 발표 이후에 2주 동안 서울 전체에서 최고가 거래는 35% 감소를 했는데 강남, 서초, 송파를 아우르는 강남 3구에서는 최고가 거래가 61.2% 급증했습니다. 와, 이거 61.2% 급증했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고 진짜 강남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피해자는 세입자들이다. 세입자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한 주 만에 0.15% 오르면서 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게 0.15%라는 게 진짜 0.1% 올랐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한번 더 다뤄볼게요. 저희 방송에 몇 번 이제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다뤄보긴 했었는데 그리고 이게 제가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부동산 대출 규제 주도했던 게 그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잖아요. 예, 부위원장인데 같은 부위원장이네요. 네. 권대영 부위원장이 이제 비투두 레버리지 일종이다. 네. 비투두 레버리지 일종이야. 암세푸드 생명이야.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비투두 빚내 갖고 투자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분 예전에 세평이 좀 들은 게 생각이 나왔고 이분이 되게 열심히 해요. 네.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고 각 정권 안 가리고 되게 잘 나간 분인데 맞아요. 고려됩니다. 그래갖고 또 금융위 내부에서는 고려되면 또 마이너여가지고 뭐랄까 그 근무 스타일이 윗사람이 원하는 걸 약간 쥐어짜갖고 잘 갖다주는 그게 이제 보통 실무자 자리에서는 굉장히 좋죠. 근데 이 정도 부위원장 레벨에 가면은 사실 그 또 다르잖아요. 예전에 그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부장검사 때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총장에 대해서의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런 일이 있었다. 제가 여담이 좀 갑자기 확 생각이 나갖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세평에 대해 설명 좀 해드렸고요. 이 부동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상식인데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하면 어디선가 풍선이 터진다는 걸 이게 상식인데 이 상식을 국민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수치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관세 안보 협상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팩트 시트라고 하잖아요. 팩트 시트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금요일이에요. 원래는 지난주 주말 주 후반쯤에 한 월요일쯤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는데 벌써 금요일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TGI 프라이데이. 팩트시티를 지금 주고받을 게 아니라 그 일본 총리나 트럼프가 있을 때 서명을 했잖아요. 그 둘은 또 EU하고도 트럼프는 서명을 했고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를 반증이죠. 팩트시트를 이제와 주고받습니까? 이미 실무진들이 다 주고받고 와서 그 다음에 정상들이 사인만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핵 잠수함 추진에 대해서 정말 급하게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 게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회의가 있었고 아세안 회의가 있고 트럼프가 일본 넘어가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일본 핵 잠수함 추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일본 가자마자 서명하거든요. 이거는 일본의 그 실무진들과 미국 실무진들은 이 얘기를 끝냈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일본이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우리 욕먹겠네 라고 해서 갑자기 정상회담 자리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고 이제 와서 실무진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가 없고 저는 이재명 정부의 미국과 관련된 모든 그 외교 방식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 샀어요. 우리 집을 샀어요. 근데 집주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근데 화장실은 쓰면 안 된대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뭘 했다는데 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옷 샀어요. 네. 겨울옷을 샀어요. 근데 여름에 입어야 된대요. 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겨울옷을 사고 여름에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이어서 팩트시트가 뭐 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이거 월요일까지도 기대 별로 안 합니다. 아니, 원래는 이번 주 월요일쯤 나온다 그랬어요. 네. 근데 금요일이 TGI 프라이데이가 되는데 아니 팩트시트 발표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보도에 따르면 그런 거죠. 잠수함이 관건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뭐 원잠이라고 할까요? 핵잠 원잠이라고 좀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엄청난 쾌거처럼 보도가 많이 나왔죠. 사실 저도 보도를 보면서 야 이거 있으면 정말 좋겠다. 저같이 이제 군대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우리나라가 이걸 갖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디테일에 따져보니까 이게 좀 현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 현실이 이제야 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하나 저희가 좀 따져보자면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위성 낚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원잠을 건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에너지부 등에서 특히 또 반대를 하고 있고 미국 만들려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근데 그것조차도 에너지부 등의 이견에 따라서 지금 팩트시트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동재 앵커는 또 해군 출신이잖아요. 공군입니다. 공군이니까 죄송합니다. 해군도 좋아합니다. 이게 저는 어제 그런 보도가 좀 났더라고요. 네. 러트닉 상무장관도 반대를 하고 있다고. 러트닉. 근데 또 일부 보도에서는 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모든 장관들이 다 동의를 해줬다. 이런 보도도 났어요. 근데 보통 그런 보도들의 대부분은 우리 당국자들의 발 보도예요. 뭐 우리 국내 언론이 미국 러트닉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당국자의 입을 빌려서 보도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시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도가 되는 게 상례입니다. 통상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언론들도 국익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좀 유리하게 쓰고 잘 써주려고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 뭐 마무리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근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이네. 뭐 언제 된다는 건지. 팩트시트보다 금요비데이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필리조선소 얘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미 뭐 국민의힘의 유영원 의원이나 많은 분들이 따끔하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트럼프의 속내는 지금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필리조 선수를 재건을 하나를 통해 재건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는 거를 한국 돈으로 다 하게끔 해서 오히려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위성 낚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맞지가 않고 있고 근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주장대로 관철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사항과 그러니까 우리 당국자들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사항과 실제 합의 내용이 뭔지 이거를 조금 명확히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고 야당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 2번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정부의 신뢰가 바닥이 났어요. 우리가 반팔 입고 다닐 때 협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곧 12월이거든요. 지금 일단 미국의 이제 에너지부라고 있습니다. 핵 비확산 정책을 주도하는 국방부도 있지만 이 에너지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핵 비확산 정책을 주도하는 부처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너지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처인데 이 에너지부가 한국을 지난 1월에 민감 국가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고 그래서 한국의 원잠 운용에 대해서 회의적인 에너지부가 이견을 제시를 했다. 일단 이견을 제시를 했다. 이로 인해서 조율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민감 기술 이전과 통제를 총괄하는 미 상무부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 러트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미국에서 강경파잖아요. 강경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핵잠수함이 지금까지 뭐 보도가 나온 대로 이뤄진다고 해도 뭐 미국에서 이걸 건조한다고 해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보통 20년. 뭐 길면 30년, 40년 얘기도 나옵니다. 20년, 30년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는 이제
7순 8순 장치 때쯤에는 핵잠수함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예. 정부가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 대한 지지부진함과 여러 가지 성과가 안 난 것을 가리고 그리고 또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러 이 중도 보수층에까지 좀 어필하기 위해서 이 핵잠수함 문제를 불쑥 공개회의 석상에서 꺼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교 문제, 국익에 부합되는 문제를 국내 정치를 의식하고 연동해서 전략을 펴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죠. 네. 이 핵잠, 원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안보에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협상하고 좀 더 치밀하게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그냥 꺼내버린 게 굉장히 저는 저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거는 다분히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닌가? 전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식의 접근이 합의안을 제대로 도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논란만 커지는 문제로 저는 변질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서두에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교활하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중도를 표방하면서 네. 핵 잠수함 추진을 도입하는 것처럼 하고 네. 정작 중국한테는 야 어차피 안 돼. 말만 해놓는 거야. 말만 해놓고 그냥 이렇게 던져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중국을 뒤로는 달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또 네. 보수 중도층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게 말로만 자꾸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미국 핑계 대고 또 국내 상황 핑계 대고 그러면서 시간만 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서에 서명을 한 게 없으면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또 원자력 잠수함 대응으로 한국의 경제적인 강압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거 좀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좀 빅터차 유명하신 분이죠.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과 중국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마뜩치 않아 하는 상황에서 뒷짐만 진 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이 제재를 한번 했었습니다. 하나오션에 제재를 했었는데 중국이 이번에도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나설 수가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좀 간단하게 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진짜로 사드 철폐를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건가 이런 걱정도 들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 말고 지난번 대선에서 중국 CCTV와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대신에 사드는 없애겠습니다. 중국에 너무 압박이 있으니 사드 없애겠습니다. 사드 없애고 결국 핵 잠수함 도입도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최악의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뭐 만들게 된다면 꼭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좋겠고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군을 중요시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참 이런 핵 잠수함 우리가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것도 국방 전문가 모시고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